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새 지폐 좀 출시해보려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10만 원짜리가 나오는 건가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요. 일본 이야기인데요.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 연준의 파월 의장 다음으로 주목받는 것으로 평가받는 우에다 가즈오 일본 은행 총재. 이 양반이 지난해 4월에 취임했거든요. 이 취임 후 첫 공개 행사를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포럼 여기에 참가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새 지폐 좀 출시해 보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우에다 총재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편안하게 유머를 던지는 개방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 흔히 아재 개그도 매우 잘한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일본의 디지털 전환이 너무 늦는 건 아니냐. 일본 도장도 찍고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게 지난번 도쿄 올림픽 때 다 뽀록이 났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오자 우에다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발행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 얘기겠죠. 내년, 그러니까 올해 얘기입니다. 2024년에 새 지폐를 출시해 신뢰를 높여보려 한다. 이렇게 말하자 자중이 폭소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네. 이게 돌려가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에다 총재의 이 말 그냥 웃기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 지나친 엔저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 같은 조치를 정말 취했거든요. 다들 어제 외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일본 중앙은행이 무려 17년 만에, 진짜 오래됐죠.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7년 엄청 길긴 하다. 하지만 겨우 금리 올린 거 가지고 그것도 일본이 무슨 호들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일본 내에서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본을 대표하는 신문, 마이니치 신문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난 14일부터 3회에 걸쳐서 시리즈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금리 있는 세계로. 그동안에 일본에 금리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있는 세계로. 이런 제목의 시리즈 기사까지 써서 분석을 할 만큼 큰 파장을 몰고 올 조짐이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게 일본이 어떤 파장을 겪건 우리한테는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자칫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좋은 쪽입니까? 나쁜 쪽입니까?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걸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일본이 왜 이 시점에서 그것도 17년 만에 금리를 올렸을까? 근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지난해 경불진에서도 한 차례 얘기 드린 바가 있어요. 이 우에다 총재가 취임하게 되면 금리를 올릴 것이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만큼 일본의 금리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과 시기가 문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았었는데 금리를 자칫 잘못 올렸다가는 간신히 살아나는 일본 경제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위험성, 이게 너무나 많다.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이 없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기준선을 정해놓고 요걸 넘어야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 기준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 또 하나는 일본의 임금.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느냐? 일본은요, 자산 거품이 터지면서 1990년 이후 잃어버린 30년에 빠졌다. 요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물가 거의 30년째 제자리 걸음. 100엔짜리 그 과자가 갑자기 가격이 150원이 뛰니까 일본 사회가 난리가 났다.
뭐 목욕탕 가격이 10엔 오르니까 난리가 났다 라는 소식도 지난해 전해드린 바가 있을 정도로 일본은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정상이었다 라고 다들 믿어왔거든요. 근데 물가가 이렇게 안 오르는 게 이게 뭡니까? 디플레이션 아닙니까? 디플레이션. 네. 이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물론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여러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금융 완화. 그냥 돈을 마구잡이로 살포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살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1990년대 초만 해도 일본의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6%를 넘었었거든요. 이게 정책 금리가요. 그런데 1999년이 되니까 이 정책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영하다가 일본 경제가 조금 살아난다 싶어서 2006년, 2007년에는 이를 0.5% 수준으로 잠시 올린 바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리자마자 뒤통수를 세게 맞았어. 2008년에요.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다시 꼬꾸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2012년에 재집권했던 아베 신조 이 전 총리가요. 아베노믹스 이거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일본 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등 더 강화된 완화책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뭘 했느냐? 일본 은행이 돈을 찍어내 대량의 국채와 주식을 사는 식으로 일본 경제 어떻게든 떠받쳐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YCC, 일명 수익률 곡선 제어. 이것도 이때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덕을 지난해부터 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난해부터 일본 경제가 이상하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동안의 아베노믹스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후자가 더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무튼 일본 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살아날 조짐이란 게 뭐냐? 그렇게 오르지 않았던 일본 물가가 지난해부터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 무려 3.1%가 올랐다고 합니다. 대부분 0점대였거든요. 근데 3.1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특히 이 수치는 1982년 이후 최대치. 외형적으로나마 일본 은행이 내세웠던 물가 목표 일본 은행도 2%가 기준이거든요. 연간 2%만 상승해라. 이 이하도 이 이상도 싫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너무 낮았기 때문에 0%대였기 때문에 2% 넘기는 게 소원이었는데 넘겼는데 너무 많이 넘었어. 3.1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난 1월 실질 임금이 계속 22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일본 여행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일본 경제가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의 내수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 물가가 너무 비싸. 그동안에 물가는 안 오르는 걸로 알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 사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거기다가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고요. 경제 선순환을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도가 살짝 깨질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20년 전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한국의 임금 수준이 2022년에 일본을 넘어섰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우리나라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는데요. 근데 일본이 이를 타개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코라고 있거든요. 이 렌코가 지난 15일에 집계한 일본 내 평균 임금 인상률이요. 5.28%. 물가 3.1% 올랐는데 임금 인상률이 5.28%. 임금이 더 올랐잖아요. 네. 특히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도 1.48%포인트나 더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금까지 오르게 되자 우에다 총재가 드디어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긴 하지만 임금은 더 많이 오르고 이러면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다들
어제 보셨다시피 일본 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마이너스 0.1% 단기 정책 금리를 적용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0.1%를 올려서 단기 금리를요, 0에서 0.1% 이렇게 유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 은행도 그간 지속해왔던 금융 완화 정책 변화를 주겠네요. 그렇죠. 일본 중앙은행도요, 앞서 이처럼 이 대규모 완화 정책을 썼었을 때 일본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고 또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고 요런 정책 다 중단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YCC 이젠 이거 안 지키겠다라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에 큰 변화를 맞이할 조짐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뭘까? 일본 사람들 17년 동안 예금 금리를 거의 맛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해서 예금 금리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이 마이너스 금리, 일본 정책 금리에 적용되는 게 마이너스였거든요. 일본 시중 은행들이 일본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이때 마이너스. 이거 왜 마이너스를 했느냐? 중앙은행에 돈 맡기지 말고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기업들한테 돈 풀어라. 시중은행들에게 그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보통 예금 금리는 플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본의 보통 예금 금리 그동안에 플러스였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20배나 오를 예정이래요. 금리가 20배 오른다. 놀랍지 않습니까? 20배 오르면 얼마까지 오를까요? (20배면) 적어도 한 10%? 뭐 적게 잡아도 한 5%는 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20배 올라야 겨우 0.2%예요. 0.2. 아니 어떻게 20배 올랐는데 0.2가? 왜냐면요. 일본의 대형은행과 지방은행 마이너스 정책 금리가 시작된 이후 2016년부터 예금 금리를 얼마를 유지했는지 아세요? 0.1도 아니고요. 0.001%. 이게 말이 됩니까? 플러스는 플러스지. 근데 이 마이너스랑 뭐가 다릅니까? 예. 이거를 예금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금 금리는 좀 낮잖아요. 1%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정기예금은 좀 높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기예금 금리도 최근에 좀 올랐거든요. 근데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최근에 오른 게 0.1에서 0.4입니다. 아니 정기예금을 보통 1년 이상씩 맡기잖아요. 그런데 0.1, 0.4. 이거 맡기고 누가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은 디지털화도 잘 안 돼 있다고 하던데, 그럼 은행에 가는 버스비 왕복으로 들면 그 돈이나 이자나 같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우리한테는 이해하기 힘든 뉴스가 일본 내에서 가끔 나오거든요. 뭐냐면 고독사한 일본의 어르신 집 벽지나 장판에서 현금 다발이 쏟아진대요. 어, 은행에 넣지 않고 집에다 보관한다고 합니다. 왜냐?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0.001, 뭐 정기예금을 넣어도 0.4. 이거 봤자 누가 넣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 쌓아두는 일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 금고가 그렇게 많이 팔리잖아요. 금고에 쌓아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건 여담으로 좀 전해드릴게요. 일본에서 뭐 쓰나미나 뭐 이런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유독 자원봉사자가 많다고 해요. 음, 아, 일본 국민성이 좋았기 때문일까?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정말 자원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안에 현금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재난이 나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 다 나와 있겠죠. 자원봉사하는 척 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현금을 훔치는 가짜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어허. 이게 사회 문제화 될 정도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은 이랬지만 이제부터 금리가 오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적어도 2% 이상은 금리를 줘야 일본인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것 같은데 그때까지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금은 예금이고, 대출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본 장기 불황에 빠진 이후
집값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도 다 돈 내고 집 구하지 않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일본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금도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4%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일본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요 0.3에서 0.5, 와, 심지어는 0.19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따라서 직장인들이 대출받아 집 사는 거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이르면 4월부터 이 대출 금리가 조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일본의 금리 인상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일본 내에서도 변동형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일본 내 변동형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니 금리가 0.3, 0.5인데 변동형, 고정형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놀랍게도요. 일본 내에서도 변동형 이용자가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허. 왜냐? 금리 안 올라가는 게 고정사실이 됐는데 금리가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이렇게 대출 이자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일본인들이 앞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자칫 이자 지옥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물가는 오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믿어왔던 일본인들 최근 물가 상승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게다가 엔화 약세로 일본인들 해외에도 못 나갑니다. 엔화를 쓸 수가 없어요. 값어치가 너무 떨어져서. 게다가 주담대 부담까지 겹치면 일본 경제가 갑자기 꺾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때문에 일본의 임금 인상률 이게 높아야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그 조건을 충족했다는 거죠. 음. 관건은 지속성 여부겠네요. 임금이 잠깐 오른 건지 앞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 지금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많은 언론들 오늘 뉴스를 찾아보시면 일본의 금리 인상을 호재다라고 떠벌리고 있더라고요. 우리와 경쟁인 자동차 조선업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덕분에 우리 수출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주식도 올라갈 것이고 더 나아가 엔화 강세로 그동안에 일본 여행 많이 갔었는데 일본 여행 이제 더 이상 안 갈 거 아니냐. 그러면 대일 여행 수지 적자도 개선되고 그러면 경상 수지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일본과 경쟁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자동차 조선업이잖아요. 근데 자동차 조선업이 가격 경쟁합니까? 아유, 택도 없죠. 중국이 더 싼데. 맞습니다. 자동차 조선 어차피 가격 경쟁으로는 중국한테 밀려요. 일본이랑은 가격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 가지고 경쟁하지. 말이 안 된다는 사실 금방 다들 아실 거예요. 게다가 다른 면에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앞서 미 연준의 파월 다음으로 우에다 총재가 주목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본 경제는 지금 독일에 뒤질 정도로 세계 경제 3위에서 4위로 떨어질 정도로 위상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왜 우에다 총재는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음. 첫 번째 이유는요. 일본이 이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미국 국채. 글로벌 통계 전문 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본이 보유한 미국의 국채 규모가요. 1조 982억 달러. 이 수치는요. 2위. 한때는 여기가 1위였죠. 바로 중국. 예. 중국보다 40%나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 1위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렇게 역전이 된 거예요? 중국이 알게 모르게 미국 국채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 예전에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일본 국채를 살려는
일본 투자자들, 개미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시장에서 미국 국채가 더 많이 풀리게 되고 그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국채 금리는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 부동산, 자산 가치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이게 여러 파장을 통해서 우리나라한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본 엔화 아직까지도 기축통화로 간주될 만큼 주요 화폐잖아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여기에서 엔화가요 무려 13.6%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엔화 아직도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통화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 금융계가 일본의 금리 인상에 주목했는데 문제는요, 어쩔 수 없이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더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엔캐리 트레이드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대출 금리 일본이 거의 제로였잖아요. 이런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수익률이 높은 해외 국가,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이런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일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해외에 투자했던 돈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일본 사람들 국내로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엔캐리 자금이 많나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지금 약 20조 달러에 달한다. 와우. 20조 달러면요, 경을 쳐요. 그것도 두 번. 우리나라 돈으로 2경 6,700조 원에 달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한국에 투자된 돈도 상당하겠죠.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충 추정 가능해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본인이 우리나라 상장 주식 보유한 그 금액 14조 8,650억 원 정도로 집계된대요. 근데 이건 주식만이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채권, 다른데 이런 데 들어온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것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걸 일본 사람들이 한꺼번에 청산하지 않겠죠. 하지만 일부라도 청산을 시작한다면 우리 경제와 증시에 주는 충격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시장을 재편하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가 될 것이다. 이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이 쓰나미 한꺼번에 오고 한꺼번에 흘러가야 빨리 재건도 하고 할 텐데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 이건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내일 또 미국 금리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내일 미국 FMC. 이번에 동결은 거의 확실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중요하게 발표되는 게 있죠. 지난번에 발표 안 했던 점도표. 이 점도표 경국진에서 여러 차례 얘기 드렸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향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인하 횟수와 폭이 이 점도표에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심지어는요, 이번에는 아니겠지만 조만간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다 빼고요, 우리나라 언론들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는데 한은은 금리 인하 언제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선 일본과 고금리가 고착화되고 있는 미국, 여긴 놔두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옥문을 열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당장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하는 거 이거 불가능하는데 제 소중한 500원을 걸고 싶습니다.
멋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